예단도 변변찮은 거지 같은 집에서 시집아 놓고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박수와 웃음이 터지는 가운데 3년 동안 시어머니 똥오줌까지 받아낸 며느리는 연회장 한 구석에서 답례품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말 한마디 없이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간 그녀,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받아들고 뒷목을 잡은 채 쓰러집니다. 도대체 그녀가 시댁에 무엇을 보낸 걸까요? 14년 직장도 친정아버지 임종도 포기한 그 며느리는 과연 어떻게 시댁을 무너뜨릴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사는 42살 김미경입니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14년간 대리로 일하던 평범한 워킹맘이었어요.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그날, 저의 14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년의 병수발 끝에 돌아온 건 친척들 앞에서의 모욕 한마디였어요. 저처럼 묵묵히 견디기만 하는 며느리들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사연을 보냅니다. 화요일 오후 4시 영업점 마감 셔터를 반쯤 내리고 마지막 시제를 맞추던 중에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니 신우이 이성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손가락이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옳게 큰일 났어. 엄마가 안방에서 쓰러져서 119 불렀어. 이성이가 숨도 안 쉬고 쏟아내는 목소리에 저는 시제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이요?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신대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 올케가 빨리 좀 와줘.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학이 넘어 이성희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지점장실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이 안경을 살짝 내리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김대리, 지금 마감 중인데 괜찮겠어? 죄송합니다.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그래, 가봐야지. 마감은 박 과장한테 인계하고 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이성희가 저를 발견하고는 의료진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여기 며느리 왔어요. 보호자 사인은 며느리가 할 거예요.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펜을 건넸어요. 보증일란에 이름이랑 주민번호 적어주세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이성희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성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 대기실 의자에는 시아버지 이정만이 앉아 있었지만 다리를 꼬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볼 뿐 일어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제가 다가가서 묻자 이정만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여자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른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고 다시 간호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이성호는 지방 출장 중이라 KTX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했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보호자 면담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뇌경색입니다.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성희가 옆에서 한숨을 푹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재활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요양보호사 부르면 어떻게 안 될까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시간제로 오시는 거라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 상주하면서 돌봐주는 게 회복에 훨씬 좋습니다. 면담실을 나와 대기실에 앉았을 때 이성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옳게 솔직히 말해서 요양보호사 비용이 한 달에 얼만지 알아? 그 돈이면 차라리 올케가 잠깐 휴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귀를 의심하며 이성희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제가 직장이 있는데요. 아니, 휴직이잖아. 퇴사가 아니라 휴직. 6개월만 다녀오면 되잖아. 이정만이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성희 말이 맞다. 며느리가 좀 고생해줘야지. 우리가 너 시집 올 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날 밤 11시가 넘어 도착한 이성호는 양복 차림으로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우리는 침실에 마주 앉았어요. 이성호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미경아, 딱 6개월만. 정말 6개월만 부탁한다. 저는 손을 빼지도 못하고 그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성호야, 나 14년이야. 14년 다닌 직장이야. 알아. 나도 다 알지. 근데 우리 엄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 누나가 가까이 살잖아. 누나가 좀 봐주면 안 될까? 이성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누나는 애들 키우면서 가게도 보잖아. 너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낫잖아. 내 사정이 뭐가 나아?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을 한숨도 못 잔 채로 친정엄마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이고? 이 새벽에 엄마,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반신마비가 왔대. 시댁에서 나보고 휴직하라고 하는데 어떡해.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미경아. 응, 엄마. 사위 체면 깎지 마라. 시어머니 일인데 어쩌겠노. 엄마가 봐도 며느리가 봐드리는 게 도리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베란다 창문에 이마를 갖다 댔어요. 엄마, 나 14년 다녔어. 안다. 다 안다. 그래도 사람이 누워 계시는데 어쩌노.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어요. 은행 지점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4년간 매일 드나들던 그 유리문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인사팀으로 올라간 저는 가족 돌봄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부지점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올려다봤어요. 미경 씨, 휴직이 사실상 퇴사인 거 알지?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네, 알아요. 6개월 뒤에 정말 돌아올 수 있겠어? 저는 끝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시어머니 박정숙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첫날, 이성희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엄마 죽은 미음 같은 거 끓여드려야 해. 알지? 형님은 같이 안 계세요? 이성희가 핸드백을 어깨에 매며 시계를 흘끗 봤어요. 나도 우리 애들 챙겨야 하잖아. 올케가 좀 봐줘. 2시간 만에 이성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정만은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을 때 박정숙이 마비된 입가로 어렵게 말을 흘렸어요. 미경아, 물.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 들고 왔습니다. 첫 일주일은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기저귀를 갈고 유동식을 한 숟갈씩 떠넣고 2시간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시어머니의 몸을 돌려 눕혔습니다. 그 와중에 초등학교 3학년 이도윤이 아침에 늦지 않도록 도시락을 싸고 학원 가방을 챙겨 보냈어요.
도윤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회사 안 가? 응, 엄마가 당분간 할머니 돌봐드려야 해. 언제까지? 곧. 저는 그 말 끝에 도윤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의 약봉지와 영수증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한 장씩 펴서 날짜 순으로 정리하다가 문득 펜을 멈췄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를 학교에 보낸 뒤 동네 문구점에서 새 가계부 한 권을 사왔습니다. 표지에 날짜를 적고 첫 장을 펼친 뒤 저는 시어머니의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그리고 시댁 생활비에 보탠 제 돈까지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휴직 6개월이 끝나갈 무렵 은행 인사팀에서 복직 의사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이성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성호야, 나 다음 달부터 복직해야 해. 이성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이제 막 숟가락 드는 연습 시작했는데. 6개월이라고 했잖아. 6개월 다 됐어. 미경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살아? 우리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누나는? 아버님은? 이성우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어요. 누나가 어떻게 24시간 와 있어? 아버지가 환자 수발을 어떻게 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 책상에 앉아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만 비뚤어졌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가 인사팀에서 문자로 도착한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서서 14년간 목에 걸고 다닌 은행 사원증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에서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경아, 물 좀 줘라. 저는 사원증을 화장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끝에 잠시 힘이 들어갔어요. 네, 어머님. 지금 가요. 거실로 걸어나가는 제 발걸음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직서를 낸 지 1년 2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의 점심상을 치우고 잠깐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려 화면을 보니 친정엄마 김순자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거는 일이 드문 엄마였기에 저는 빨래 집게를 손에 든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미경아. 엄마의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인데? 너의 아버지가 읍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엄마가 한참을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폐암이란다. 그것도 말기란다.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는데 길어야 2~3달이라 카더라. 빨래 집게가 손에서 미끄러져 베란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작년 건강검진 때 멀쩡하셨잖아. 폐는 한참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다 카더라. 미경아, 너무 놀라지 마라. 저는 베란다 난간을 한 손으로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박정숙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숙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TV를 보다가 저를 흘끗 쳐다봤어요. 왜 그래? 얼굴이 그게 뭐야? 어머님, 저 친정에 일이 좀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친정아버지가 폐암 말기시래요. 길어야 2~3달이라고. 박정숙이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씩이라도 내려가서
좀 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정숙이 리모컨을 침대 옆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산 사람이 먼저지. 나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까지 시골 들락거리면 내 끼니는 누가 챙겨. 형님이 며칠만이라도. 성희가 어떻게 와. 걔도 애들 있는데. 박정숙이 이불을 다시 끌어올리며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일은 안 됐다만 내일도 내일이다.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잠깐 다녀오는 거면 모를까? 그날 밤 이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성우야, 우리 아빠가 폐암 말기시래. 이성우가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래. 언제? 오늘 오후에 엄마한테 들었어. 길어야 두세 달이래. 많이 안 좋으시구나. 이성우가 의자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경아, 내가 회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너 보내드릴게. 주말 끼워서 그 정도는 어머니도 양해해 주실 거야. 성우야, 두세 달이라잖아. 한 달에 한 번이 뭐야?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저는 수돗물을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누나는 아예 못 와? 누나 얘기 그만 좀 해. 누나도 누나 사정이 있어. 이성우가 식탁에서 일어나 양복 윗도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 첫 차로 시골에 내려갔다가 막차로 올라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두고 약 봉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종이 위에 올려놓은 뒤 첫 차를 탔어요. 시골집 마당에 들어서면 친정아버지 김재호는 마루에 누워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저를 보고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또 왔나? 아빠 몸은 좀 어때? 괜찮다. 너 얼굴이 더 안 좋다. 못 봐주겠다. 김재호가 야윈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였어요. 미경아, 너 시어머니 잘 모시라. 응, 아빠. 네가 욕먹으면 내가 너희 엄마한테 무슨 낯으로 가겠노? 저는 마루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고 1시간을 채 못 머물렀습니다. 다시 시계를 보고 일어나야 했어요. 아빠,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오지 마라. 차비 든다. 김재호가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에 마른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경아, 내 아버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단다. 엄마, 벌써? 이제는 집에서 못 봐드린다 카더라. 미경아, 이번에는 며칠만 와 있어다오. 마지막 낼 수도 있다. 저는 KTX 표를 사흘치로 미리 예매해두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숙은 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서다가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달려가 박정숙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박정숙이 손목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손목이야. 아이고. 응급실에서 손목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예매해 둔 KTX 표를 환불하러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성우가 옆에서 물었어요. 표 환불하는 거야? 어머님이 저렇게 다치셨는데 어떻게 며칠씩 비워. 잘 생각했다. 장인어른은 처남이 잘 봐드릴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환불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흘 뒤 새벽 4시 저는 시어머니의 새벽약을 챙기려고 부엌에서 약 봉지를 뜯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엄마, 미경아.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숨과 함께 떨려왔어요. 내 아빠가 방금 갔다. 손에 들고 있던 약 봉지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알약들이 식탁 위로 또르르 굴러갔어요. 미경아, 듣고 있나?
응, 엄마. 듣고 있어. 오지 말고 천천히 와도 된다. 내 아빠가 너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했다. 자던 잠에 그냥 갔다.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박정숙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경아, 왜 이렇게 소란이야? 이 새벽에 뭐 떨어뜨렸어? 저는 식탁 위의 알약들을 손으로 쓸어 모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친척들이 빈소 입구에서 저를 향해 수군거렸어요. 미경이 사위는 어디 갔노? 못 왔단다. 회사 때문에. 어허, 장인 임종의 사위가 안 와? 저는 검은 옷차림으로 빈소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작년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아버지 얼굴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옆에 와 앉은 김순자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미경아, 울어라. 울어도 된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저는 친정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남편 이성호는 발인 당일 아침에야 검은 양복 차림으로 도착했어요. 향 한 번 피우고 김순자에게 짧게 고개를 숙인 뒤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경아, 나 회사 가봐야 해. 어머니도 받으려야 하고. 너 끝나면 바로 올라와. 알았어. 발인을 마치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장례 며칠씩 비우더니 집골이 이게 뭐야? 박정숙이 손가락으로 거실장을 한번 훑어 저에게 들이밀었어요. 먼지 봐라, 먼지.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이정만은 그 옆에서 TV 채널을 돌리며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거울 속 야윈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다시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49제가 끝난 뒤 김순자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읍내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저는 이사도 도와드리지 못한 채 전화로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산다. 짐 별로 없다. 엄마, 미경아, 내 걱정이나 해라. 엄마는 괜찮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택배 한 박스가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발신일란에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스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칼로 테이프를 잘랐어요. 아버지의 낡은 모자, 안경집,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 한 권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펴보니 첫 장에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미경이가 시댁에서 너무 고생한다. 사위가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저는 수첩을 든 손이 천천히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어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수첩을 화장대 서랍 안 14년 전 넣어둔 은행 사원증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친정아버지를 보낸 지 1년 8개월이 지난 늦가을, 박정숙은 마침내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걸어 나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박정숙의 팔을 잡고 아파트 화단 옆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미경아, 다음 달이 내 시아버지 칠순인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님, 그냥 넘길 수가 있어야지. 호텔 잡아서 친척들 다 부르고
제대로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이제 막 일어나신 건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정숙이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톡 쳤어요. 내가 살아 돌아온 기념이기도 한 거지. 친척들한테 내 살아있는 모습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이성우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내 큰 호텔 연회장 알아보라고 하시던데. 성우야, 친척이 몇 명이 나와? 한 40명쯤? 양가 친척에다 엄마 친구분들까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성우를 봤어요. 40명을 내가 어떻게 다 챙겨. 누나가 도와줄 거야. 걱정 마. 그 말이 떨어진 다음 날 이성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성희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옳게 한복은 엄마 거랑 아빠 거랑 따로 맞춰야 해. 답례품도 좀 고급으로 해야 하고. 형님은 어떤 거 도와주실 거예요? 이성희가 컵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올케가 워낙 야무져서 다행이야. 나는 애들 학원 픽업 때문에 시간이 도통 안 나. 형님, 올케, 그래도 직장 안 다니잖아. 시간 있잖아. 저는 입을 다물고 컵에 담긴 식은 차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날부터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복집을 세 군데 돌아다니며 박정숙과 이정만의 한복을 맞췄고 답례품으로 쓸 수건 세트 40개를 주문해 일일이 포장 상태를 확인했어요. 친척 명단을 정리하느라 이정만에게 몇 번이고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고 좌석 배치도를 그렸다가 박정숙이 마음에 안 든다며 뒤집을 때마다 다시 그렸습니다. 잔칫날 새벽 5시 저는 박정숙의 머리를 직접 말아드렸어요. 박정숙이 거울 속에 저를 흘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옷 좀 차려입었어? 네, 어머님. 오늘 친척들 다 오는데 며느리 행색이 초라하면 내가 욕먹어. 저는 빗을 잡은 손을 잠깐 멈췄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연회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시댁 친척들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았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친척 한 명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박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쪽이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미경이라고 해. 아이고, 며느리가 인사할 새도 없이 바쁘게 다니네. 저는 답례품 상자가 든 카트를 밀고 연회장 안쪽으로 들어가던 참이었어요. 친척들은 자기들끼리 안부를 주고받느라 제가 옆을 지나가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자 박정숙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작년에 쓰러져서 다들 못 보고 가나보다 했을 텐데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박수가 한바탕 쏟아졌습니다. 박정숙이 마이크에 더 가까이 입을 댔어요. 제가요, 의지 하나로 일어났습니다. 의지 하나로요. 저는 연회장 한쪽 끝에 서서 답례품 카트를 정리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갈았던 기저귀들, 2시간마다 돌려 눕혔던 무거운 몸, 한 숟갈씩 떠 넣었던 죽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갔어요. 박정숙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누워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래도 다들 잘 견뎌줬어요. 박수가 또 한 번 쏟아졌어요. 박수 끝에 박정숙의 사촌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며느리가 고생했지. 며느리가. 박정숙의 표정이 그 순간 미세하게 굳었어요. 박정숙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고생이야 다 했지요. 그런데요, 언니. 박정숙이 좌중을 한번 둘러보며 마이크에 입을 더 바짝 댔어요. 요즘 며느리들이요, 시집와서 뭐 해준 게 있나 따져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어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게 당연했어요. 그게 무슨 유세거리예요. 연 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미경이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말이야, 예단이라고 들어온 거 보면 한숨이 나와요. 시집을 그렇게 거지 같은 집에서 와놓고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텐데. 저는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꼴값을 떨어요. 친정 자랑이나 하고 말이야. 이성희가 그 옆에서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친척 두어 명이 웃음을 따라 흘렸어요. 몇몇은 어색하게 시선을 옆으로 돌렸고 박정숙의 사촌 언니는 입을 다문 채 잔에 든 음료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좌석 쪽을 바라봤어요. 이성우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자꾸 위로 올리는 동작만 반복했어요. 단 한 번도 제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정만은 술잔을 들어 옆자리 친척과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답례품 상자 하나를 옆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상자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좌중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기에 그 목례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회장 입구의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신었어요. 손이 떨려 신발끈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호텔 로비로 나왔어요. 찬 가을바람이 한복 자락을 한 번 들었다 놓았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 서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저는 호텔 외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한복 위로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여보세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너냐?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고? 저는 벽을 등진 채로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한복 치마가 주차장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엄마, 나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막혀 말이 더 나오지 않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김순자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아. 응, 엄마. 엄마한테 와라. 엄마.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다. 그냥 와라. 응? 저는 한복 소매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떨었어요. 지나가던 호텔 발레 파킹 직원이 멀찍이서 저를 흘끗 쳐다보고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 갈게. 엄마한테 갈게.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한 번 더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지나갔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박정숙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도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한복 치마를 손으로 한 번 털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정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날따라 호텔 앞 가로수의 잎들이 발밑에서 유난히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이성우는 술에 잔뜩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저를 본 척도 하지 않고 먼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성우가 거실 소파에 양복 차림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어요. 저는 한복 보자기를 거실 한쪽에 내려놓고 그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이성우가 눈을 반쯤 감은 채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좀 심하셨네. 심한 게 아니야, 성우야. 이해해라. 엄마 술도 좀 드셨고 친척들 앞이라 흥이 올라서 그런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이성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성우야,
너 오늘 한 번이라도 나 쳐다봤어? 엄마가 우리 친정 욕할 때 너 휴대폰만 보고 있었잖아. 이성우가 손사래를 한 번 휘저었어요. 미경아, 나 피곤하다. 내일 얘기하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성우의 입에서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옆에 한참을 서서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40대 중반의 사내 얼굴에는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볼과 입가에 묻은 음식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한복을 벗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본 뒤 천천히 세수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앉아 창밖만 봤어요.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정숙의 약을 챙기러 부엌으로 갔겠지만 그날은 옷장 앞에 멈춰 섰어요. 옷장 깊숙이 밀어 넣어둔 캐리어 2개를 꺼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 중간 캐리어 하나.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펼쳐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14년 전 은행 입사 면접을 보던 그날 아침처럼 맑았어요.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화장대 서랍 가장 깊숙이 넣어둔 가계부 7권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둔 영수증과 메모들이 빼곡한 노트들이었어요. 그 위에 간병일지 노트 5권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시각, 약을 먹인 시각, 기저귀를 간 시각, 박정숙이 했던 말들, 이성희가 다녀간 날짜와 머문 시간이 모두 적혀 있는 노트들이었어요. 그 위에 친정아버지 김재호의 낡은 수첩과 김순자가 보내준 편지 묶음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캐리어 바닥에 종이 뭉치가 빈틈없이 깔렸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며 저는 한 벌씩 손에 들어봤습니다. 박정숙이 작년 명절에 사줬다며 떠넘기듯 안긴 분홍색 카디건은 옷걸이에 그대로 걸어두었어요. 이성희가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며 물려준 베이지색 코트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서 입었던 옷들만 골라 캐리어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화장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숙이 답례품으로 받아두라며 떠밀었던 화장품 세트는 그대로 두었어요. 제가 백화점 1층에서 직접 산 립스틱과 기초 화장품만 작은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 손가락이 닿았을 때 동그란 옥반지 하나가 만져졌어요. 결혼 전 김순자가 끼고 다니던 옥반지를 시집 보내는 날 새벽에 제 손에 쥐어준 그 반지였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들여다봤어요. 옥의 무늬가 14년 전이나 그대로였습니다. 반지를 파우치 안쪽 주머니에 따로 넣어두었어요. 짐을 다 싸고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캐리어 2개의 지퍼를 닫고 거실 한쪽에 세워두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이도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계란말이 재료를 꺼냈어요. 가스 불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부엌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아침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계란말이를 도시락통에 옮겨 담고 멸치볶음과 김치를 작은 그릇에 덜어 식탁 위에 차렸습니다. 랩으로 한 그릇씩 꼼꼼히 덮었어요. 식탁 한쪽에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펜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잠깐 멈칫했어요. 도윤이에게 무슨 말을 남겨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며칠 외할머니 댁에 다녀올게. 학교 잘 다녀와. 학원도 빼먹지 말고. 사랑해. 그렇게만 적었어요. 도윤이 방문 앞에 살짝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불을 발끝까지 차내고 자고 있는 도윤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도윤이의 이마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그 말만 흘리고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이성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어요. 소파에 누운 이성호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기 직전 잠시 박정숙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약 봉지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치 약이었어요. 그 약 봉지를 박정숙의 방문 손잡이에 가만히 걸어두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박자만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신발을 신고 캐리어를 끌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의 센서 등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트렁크에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순간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3년 만에 운전대를 잡는 거였습니다.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룸미러를 보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아침도 챙기지 않는 새벽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한참을 달리다가 첫 번째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옆 테이블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혼자 국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른 그 여성은 깍두기를 꼭꼭 씹으며 국밥 한 그릇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저는 우동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면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우동을 다 비우고 다시 차에 올랐어요. 오전 10시 무렵 김순자가 사는 읍내의 작은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3층 복도 끝 304호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그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왔어. 부엌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와라.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김순자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1년 8개월 전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김순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식탁 의자를 한 손으로 빼주었어요. 앉아라. 엄마. 앉아라, 미경아. 밥부터 먹자.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 한 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찌개 안에는 두부와 호박 그리고 작은 감자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데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찌개 그릇 안으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맞은편에 앉아 김치 한 조각을 손으로 찢어 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미경아. 응, 엄마. 천천히 씹어라. 채알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천천히 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을 켜자 박정숙의 부재중 전화 20통, 이성호의 메시지 40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식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김순자가 식탁 맞은편에서 사과 하나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따라 한 줄로 길게 내려가는 소리가 거실에 조용히 울렸어요. 친정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한 번도 켜지 않았어요. 김순자가 차려주는 밥을 천천히 먹고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고 낮잠을 자다 깨다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진동이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어요.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이성호의 이름이 또 한 번 떴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미경아. 이성호의 목소리가 수화기에 부딪혀 갈라졌습니다. 성호야, 너 지금 어디야? 친정 갔어?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사흘 동안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용건이 뭐야? 용건이고 뭐고 일단 올라와. 엄마가 사흘째 밥을 못 드신다. 너만 찾으셔. 저는 식탁 위에 컵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성호야, 어머님 이제 지팡이 짚고 화장실도 혼자 가시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없어도 되시잖아. 누나가 와서 좀 봐드리면 되잖아. 미경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손가락 끝으로 컵 손잡이를 한번 만졌습니다. 성호야, 나 끊을게. 미경아, 너 끊으면 진짜. 저는 천천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김순자가 사과를 깎다 말고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미경아, 괜찮나? 응, 엄마. 괜찮아. 같은 시각시댁 거실에서는 박정숙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이성희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성희야, 미경이 데리고 와라. 당장. 이성희가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엄마, 올케가 전화도 안 받아. 전화 안 받으면 친정까지 내려가서 끌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이 꼴로 누가 며느리 노릇 안 해주면 어떻게 사니? 응? 너희 아빠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이정만이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들며 끼어들었어요. 내가 뭘 안 해. 시키지를 마. 여자들 일이라며. 여보, 지금 그 말이 나와요. 박정숙이 지팡이로 소파 팔걸이를 한번 내리쳤습니다. 이성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섰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볼게. 가서 데려올게. 이튿날 오전 11시 무렵 김순자의 아파트 인터폰이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가 손을 멈췄어요. 김순자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 시누이다. 저는 빨래를 한번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엄마, 내가 받을게. 가만히 있어라. 김순자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돈, 저예요. 성희예요. 올케 좀 만나러 왔어요. 미경이는 지금 사돈 만날 기력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사흘째 식음을 전폐하시는데. 김순자가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복도 쪽에서 이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문틈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사돈, 문 좀 열어봐요. 사돈. 이성희가 현관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옆집에서 누군가 문을 빼꼼히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이 딸 가출이나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사돈끼리 할 일이에요. 이성희의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김순자가 슬리퍼를 끌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성혜 씨. 이성희가 시뻘개진 얼굴로 김순자를 쏘아봤어요. 사돈, 올케 어디 있어요? 당장 데리고 가야 해요.
김순자가 현관 앞에 한 발 더 나서며 이성희와 마주 섰습니다. 성혜 씨, 네. 우리 미경이가 3년을 자네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동안 시누이 되는 자네는 뭘 했나? 이성희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어요. 아니 사돈. 우리 미경이가 친정아버지 임종도 못 지킨 거 알기는 하나. 그건 우리 영감 보내고 49제 때 와본 사람이 시댁 식구 중에 누가 있었나? 우리 미경이 혼자 차 끌고 왔다 갔다 했네. 이성희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돌아가요, 성희 씨. 그리고 자네 어머니한테 전화소. 우리 미경이는 이제 그 집 며느리 노릇 못한다고. 김순자가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로 이성희가 작게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김순자의 등을 가만히 봤습니다. 엄마. 김순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경아, 엄마가 너무 모질게 말했나? 아니, 엄마. 저는 김순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늦었지. 너무 늦었지. 김순자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휴대폰 화면에 이정만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미경아. 이정만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음 낮았어요. 미경아, 시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네, 말씀하세요. 내 시어머니가 그동안 말은 모질게 했어도 속으로는 너를 아꼈다. 저는 식탁에 한 손을 짚고 잠깐 침묵했어요. 아버님, 왜? 3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이정만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건 단 한 번만이라도요. 아버님, 미경아. 아버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제가 친정 다녀온 날 상복 차림으로 들어선 그날 아버님은 TV 채널만 돌리셨잖아요. 이정만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정만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무렵 시댁에서는 이성희가 마지못해 며칠씩 박정숙을 돌보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희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박정숙이 거실에서 호통을 쳤어요. 성희야, 죽이 왜 이렇게 묽어? 미경이는 이렇게 안 끓였어. 엄마, 내가 처음 끓여보는 거잖아. 미경이는 1년만 살아도 척척 끓였어. 너는 친딸이라는 게 이게 뭐니? 이성희가 부엌에서 국자를 그릇에 탁 내려놓았어요. 엄마, 그럼 올케가 친딸보다 낫다는 거야 뭐야? 낫다는 게 아니라 척척했다는 거지. 엄마, 나 그만할래. 우리 애들도 봐야 한다고. 이성희가 앞치마를 풀어 식탁에 던지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희야, 너 어디가? 집에, 우리 집에. 박정숙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다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인연이. 이성희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요양보호사를 부르게 되었어요. 요양보호사가 첫 출근을 한 날 박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못마땅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에 얼마라고 했지. 요양보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는데 박정숙이 손을 내저었어요. 본인 부담금 말이야. 본인 부담금이 얼마야? 요양보호사가 차분하게 금액을 설명했습니다. 박정숙이 미간을 좁히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돈이면 미경이 데려오는 게 낫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이정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임자, 그 입 좀 다물어. 왜요? 미경이가 우리 집 사람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미경이는 우리한테 빚진 거 없어. 박정숙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같은 시각 저는 친정 읍내의 작은 카페에 앉아 박은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박은희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언니, 여기 한번 봐봐. 우리 회사 경력직 채용 공고. 저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은희야, 나 14년 만에 쉬는 거잖아. 면접까지 갈 수 있을까? 언니, 14년 경력 절대 안 죽어. 언니 영업점에서 어떻게 일했는데? 박은희가 커피 잔을 한번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언니, 그리고 언니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해. 정말? 이력서만 잘 다듬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저는 화면 속의 채용 공고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가 끓여준 누룽지를 떠먹으며 저는 노트 한 권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새 노트의 첫 장에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김미경, 생년월일을 적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친정에 가져온 가계부 7권과 간병일지 5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트들의 표지가 조용히 빛났어요. 김순자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누룽지를 한술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글씨 또박또박 잘 쓴다. 엄마는? 저는 펜을 잠깐 멈추고 김순자를 봤어요. 엄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로 시선을 내렸어요. 펜촉이 종이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친정에 내려온 지 3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한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윤소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4년을 붙어 다닌 친구였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윤소진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소진아, 나 미경이. 미경아.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윤소진이 수화기 너머에서 한 박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 있어? 소진아, 너 만날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언제 올래? 내일 가도 돼? 윤소진이 잠깐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오후 2시로 잡아둘게. 사무실 주소 문자로 보낸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김순자가 식탁 맞은편에서 사과를 깎다 말고 저를 봤어요. 미경아, 누구 만나러 가나? 엄마, 나 대학 동창 한 명 있잖아. 변호사 하는 친구. 김순자가 사과 깎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너 어쩌려고? 엄마, 그냥 상담만 받아볼게. 김순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깎다 만 사과를 그릇에 내려놓고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응, 엄마. 네가 결정한 일이면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다. 엄마. 가서 잘 듣고 와라. 잘 듣고 와.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순자가 다려준 흰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3년 만에 정장을 입어본 거였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가볍게 발랐어요. 화장을 마치고 거울 속의 제 얼굴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광대뼈가 조금 도드라졌지만 눈빛은 사흘 전보다 또렷해져 있었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2시간 동안 저는 캐리어 안의 자료들을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가계부 7권, 간병일지 5권, 친정아버지가 임종하던 날 김순자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 그리고 이성우와 주고받은 카톡 캡처본 묶음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 근처 큰 빌딩의 1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에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맞아줬어요. 김미경 님이시죠? 윤 변호사님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윤소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학 때보다 머리가 짧아졌고 안경테가 가늘어져 있었어요. 미경아, 소진아. 윤소진이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 앉아. 차 뭐 마실래? 따뜻한 보리차. 윤소진이 직원에게 보리차 2잔을 부탁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회의실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펼쳤습니다. 가계부 7권, 간병일지 5권, 통화기록 출력본, 카톡 캡처본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윤소진이 안경을 살짝 올리며 노트 한 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고 첫 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미경아, 이거 네가 다 손으로 쓴 거야? 응.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뜨리고. 윤소진이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손가락이 한 줄에 멈춰 섰어요. 새벽 5시 30분 기저귀 교체, 6시 약투여, 7시 30분 도윤이 등교 도시락, 9시 어머님 욕창 확인, 10시 어머님 바라거지 같은 집에서 시집 와서. 윤소진이 노트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소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윤소진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아, 일단 진정하고 들어봐. 응? 이 자료들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 몰라. 보통 이런 사건 오면 증거가 없어. 시댁에서 며느리 부려먹은 거 입증할 길이 없어서 다들 못 받고 끝나. 그런데 너는 3년치 기록이 다 있어. 윤소진이 다시 안경을 쓰며 저를 똑바로 봤어요. 미경아, 이 정도 기록이면 가사노동에 대한 정산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나와. 정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 지금 이혼이 아니라 별거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협상 카드가 돼. 법원에서도 이미 인정되는 개념이야. 저는 보리차 잔을 입에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소진아, 나 솔직히 이혼까지는 잘 모르겠어. 도윤이도 있고. 그래서 별거 조정을 먼저 권하는 거야. 윤소진이 메모지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이렇게 가자. 2가지 서류를 준비할 거야. 2가지? 하나는 시댁에 보낼 내용 증명이야. 3년 동안 네가 한 일에 대한 정산 내역을 정리해서 보내는 거. 등기로 보내면 시댁에서 받자마자 받았다고 기록이 남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법원에 낼 별거 조정 신청서야. 정식 이혼 소송 전에 별거하고 재산 정리하자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지. 저는 윤소진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소진아, 그렇게까지 해도 될까? 미경아. 윤소진이 펜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네가 3년 동안 한 일은 한 가족이 통째로 너한테 빚진 거야. 받아내야 할 건 받아내야 해. 그래도 나 시댁이랑 그렇게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직행 안 하는 거야. 별거 조정으로 먼저 가서 시댁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진아, 그렇게 해줘. 좋아. 내가 며칠 안에 초안 만들어서 너한테 보낼게. 확인하고 사인하면 그날 바로 등기 발송한다. 저는 보리차 잔을 다 비웠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층에서 내려다보는 거리는 마치 작은 모형 같았어요. 윤소진이 자료들을 한 번에 모아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점심 같이 먹자.
근처에 백반집 잘하는 데 있어. 저는 윤소진을 따라 빌딩 1층의 작은 백반집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은 손님이 반쯤 차 있었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2그릇을 시키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2명이 도시락 가방을 옆에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답이 없어. 김장 김치 30포기 담그라고 시켜놓고 정작 본인은 친구들이랑 여행 가. 우리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 명절마다 새벽 5시부터 전 부치라고 깨워. 자기는 안방에서 자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한숨을 쉬며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옆으로 바라보다 처음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소진이 그런 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미경아, 이게 너만의 일이 아니야. 그러게. 된장찌개가 나오고 우리는 한 술씩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윤소진이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한참 풀어놓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옛날 친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밥을 비웠습니다. 오후 4시 KTX를 타고 친정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윤소진이 보낸 내용 증명 초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한 줄 한 줄 정리되어 있었어요. 기저귀 교체 횟수, 약 투약 횟수, 식사 준비 횟수, 병원 동행 횟수, 마지막 페이지에 환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가사노동 환산액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KTX 창밖으로 들판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같은 시각시댁에서는 2번째로 바뀐 요양보호사가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서고 있었어요. 박정숙이 거실 소파에서 지팡이를 들어 흔들었습니다. 가버려. 다시는 오지 마. 요양보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이정만이 안방에서 나와 박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임자, 이러다가 임자 또 쓰러진다. 내가 왜 쓰러져? 내가 답답해서 그래. 어떻게 한 사람도 못 때리고 있어. 박정숙이 지팡이를 소파에 거칠게 내려놓고 입을 다물었어요. 이정만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성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친정에 도착한 저녁, 저는 김순자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아, 어떻게 됐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시댁에 편지 한 통 보내자고 했어. 등기로. 편지? 내가 3년 동안 한 일들 다 적어서 보내는 거야. 그리고 법원에다가는 잠깐 따로 살자고 신청서를 내고. 김순자가 보리차 잔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미경아. 응, 엄마. 엄마는 법은 잘 모른다. 그치만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다. 저는 김순자의 손등을 한번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등의 검버섯 위로 제 손가락이 부드럽게 미끄러졌어요. 사흘 뒤 윤소진이 보내준 최종본을 들고 저는 읍내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등기 봉투 2개를 내밀었어요. 등기로 보내려고요. 둘 다요. 직원이 봉투를 받아 무게를 달았습니다. 발신인 성함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봉투를 직원 쪽으로 다시 끌어당겨 발신일란을 들여다봤어요. 김미경 3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김미경이에요.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등기 번호를 출력했어요. 수신인 댁에 도착하면 문자로 알림 가요.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우체국 창구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봉투 2개가 직원의 손에서 우편 카트로 옮겨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카트가 우체국 안쪽으로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저는 우체국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11월의 늦가을 햇볕이 가게 앞 보도블록 위에 길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길 건너편 문구점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박정숙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TV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만은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장바구니를 들고 나간 참이었어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박정숙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인터폰 앞으로 갔어요. 화면에 우체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누구세요? 등기 우편 왔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박정숙이 현관문을 열자 우체부가 두툼한 봉투 2개를 내밀었어요. 2통이나 와요? 네, 2통이세요.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 화면에 사인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2개의 무게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봉투의 발신 일란을 보니 한쪽은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다른 한쪽은 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박정숙의 손이 봉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뭐야 이게? 손가락에 침을 발라 첫 번째 봉투 끝을 뜯었어요. 서류 한 뭉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가사노동 및 간병 노동에 대한 정산 요구 내용 증명. 박정숙이 안경을 손에 들어 코끝에 걸쳤습니다. 다음 장을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행위가 빼곡히 적힌 표가 나왔어요. 2022년 3월 12일 새벽 5시 30분, 기저귀 교체. 2022년 3월 12일 6시, 약 투여. 2022년 3월 12일 7시 30분, 도윤이 등교 도시락 및 학원 준비. 2022년 3월 12일 9시, 욕창 확인 및 체위 변경. 박정숙이 안경을 한 손으로 받친 채 서류를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장마다 똑같은 패턴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3년치 새벽이 종이 위에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간쯤 페이지를 넘기던 박정숙의 손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2023년 4월 8일 새벽 4시, 어머님 새벽약 준비 중, 친정아버지 별세 소식 수신. 약봉지 바닥에 떨어뜨림. 박정숙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이 며느리가 부엌에서 뭘 떨어뜨렸다며 짜증을 냈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시어머니 명의로 결제되었어야 할 약값과 기저귀가, 간병용품비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가사노동 환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약 1억 2천만 원. 박정숙이 안경을 벗어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박정숙은 두 번째 봉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변호사의 빨간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봉투 끝을 뜯자 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박힌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박정숙이 다시 안경을 들어 올렸어요.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별거 및 재산분할 사전조정 신청서. 박정숙의 눈이 한 줄을 따라 내려갔어요. 신청 사유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시댁 구성원의 지속적 모욕과 과도한 가사 및 간병 노동 강요에 있음. 박정숙의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공개적 모욕 행위로는 시아버지 칠순 잔치에서 신청인의 친정을 거지 같은 집이라 발언한 사실이 다수의 증인에 의해 확인됨. 박정숙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서류를 든 손에서 안경이 미끄러져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쪽에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한 박자씩 짧아졌습니다. 아이고. 박정숙이 가슴께를 한 손으로 쥐며 짧은 신음을 흘렸어요. 다른 한 손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부르려고 했지만 이정만은 시장에 가 있었어요. 서류 뭉치가 박정숙의 손에서 미끄러져 거실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정숙의 몸이 소파 옆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렸어요. 지팡이가 거실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11시 40분 시장에서 돌아온 이정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던 그가 거실 쪽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임자. 이정만이 거실로 달려가 박정숙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박정숙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가에 흰 거품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임자, 정신 차려. 임자. 이정만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가 발에 밟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 식탁에 앉아 김순자가 깎아준 사과를 한 조각 입에 넣다 휴대폰 진동에 손을 멈췄어요. 이성희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옳게.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응급실 가셨어. 이성희의 목소리가 수화기에 부딪혀 떨렸습니다. 형님. 옳게 한 번만 와줘. 응? 엄마가 또 한쪽이 안 움직이시면 어떡해. 저는 식탁 위의 사과 접시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형님,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검사 중이래. 그치만 봉투 받고 바로 쓰러지셨다잖아. 그 서류 보고 쓰러지신 거잖아. 그렇군요. 옳게 듣고 있어? 형님, 저 지금 갈 수 없어요. 결과 나오면 변호사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김순자가 식탁 맞은편에서 사과 깎던 칼을 잠시 멈췄어요. 미경아. 어머님이 응급실 가셨대. 많이 안 좋으시다 카나. 검사 중이래. 저는 식탁에 한 손을 짚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제 손등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미경아, 흔들리지 마라. 엄마, 네가 흔들리면 지난 3년이 다 무너진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무렵 윤소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시댁에서 나한테 연락 왔어. 시어머니 검사 결과 나왔대. 어떻게 됐어? 뇌졸중 재발은 아니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깐 정신을 잃으셨던 거고 하루 입원해서 관찰하고 내일 퇴원하실 수 있다고. 저는 식탁 의자에 등을 천천히 기댔어요. 그래. 미경아, 시댁에서 너한테 직접 연락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다 나한테 돌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잠시 뒤 친정 아파트 1층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성우의 얼굴이 비쳤어요. 저는 인터폰 앞에 서서 잠시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 윗단추가 풀려 있었어요. 여보세요. 미경아. 이성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왜 왔어? 엄마가 오늘 쓰러지셨다. 응급실 갔다 왔어.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잠시 귀에서 떼었어요. 김순자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거실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미경아, 잠깐만 올라오게 해주면 안 될까? 얘기 좀 하자. 저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댔어요. 성우야.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줘. 미경아, 성호야, 나 이제 너랑 어머님 얘기로 마주 앉을 자신이 없어. 미경아, 부탁이야.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이성호의 얼굴이 한참 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이성호는 결국 한참 만에 인터폰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순자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저예요. 성희예요. 이성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흔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사돈, 어머니가 어제 쓰러지셨어요.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옳게 좀. 김순자가 잠시 식탁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혜 씨, 네 사돈. 우리 미경이가 친정아버지 임종도 못 지킨 거 자네들이 알기는 하는가? 사돈, 우리 영감 마지막 가는 길에 자네 어머니가 우리 미경이 못 보냈어. 손목이 부러졌다고. 그때 자네 어머니 손목보다 우리 영감 숨이 더 급했다네. 이성희가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꼈어요. 사돈, 죄송해요. 늦었네, 성희 씨. 김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저는 김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엄마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경아, 엄마가 너무 모질었나? 아니야, 엄마. 잘했어. 김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 윤소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경아, 시아버지가 오셨어. 사무실로. 아버님이 미리 약속 잡고 오셨더라고.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뭐라고 하셨어? 조정에 응하시겠대. 다만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하셨어. 머리까지 숙이셨다, 미경아. 저는 베란다 창문을 한번 가만히 봤습니다. 11월 늦가을의 햇살이 베란다 화분 위에 길게 떨어져 있었어요. 소진아. 응, 미경아. 일단 알았어. 별거 조정으로 진행하자. 그래, 잘 생각했어. 첫 기일 잡히면 바로 연락 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 창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읍내의 불빛들이 멀리서 깜빡이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14년 전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의 진분홍색이 잠시 떠올랐어요. 3년 동안 들여다봤던 박정숙 방의 형광등 불빛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 빈소의 촛불 한 자루도 떠올랐어요. 저는 베란다 난간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불빛도 저를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부엌에서 김순자가 저녁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들으며 베란다에서 거실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별거 조정 첫 기일이 잡힌 날 아침, 저는 김순자가 다려준 남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3년 만에 면접용 정장을 다시 꺼내 입은 거였습니다. 김순자가 거울 뒤에서 제 어깨를 한번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미경아, 떨리나? 조금. 엄마가 같이 가줄까? 엄마, 나 혼자 갈게. 혼자 다녀올게. 김순자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온 김순자가 제 손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쥐어줬어요. 끝나면 차에서 까먹어라. 김밥 쌌다. 엄마. 저는 도시락 가방을 꼭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정법원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40분이었어요.
3층 조정실 앞 복도 의자에 윤소진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경아, 잘 왔다. 오늘 차분히 가자. 응, 소진아. 10시 정각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직사각형 테이블 한쪽에 시아버지 이정만과 남편 이성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어요. 이정만이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식탁만 내려다봤어요. 조정위원이 자리를 정돈하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소진이 자료 묶음을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펼쳤어요. 신청인 측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윤소진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신청인 김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발병 직후 14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사직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새벽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시어머니 간병을 전담했습니다. 이정만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3년 동안 단 하루도 휴식을 갖지 못했고 친정아버지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시아버님 칠순 잔치에서 신청인의 친정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실도 다수의 증인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성호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이정만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라가. 이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나?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만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며느라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았다. 이정만의 목소리가 한 음 더 낮아졌어요. 네가 우리 집 사람이라서 당연한 줄 알았다. 미안하다. 저는 이정만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흰머리가 3년 전보다 훨씬 늘어 있었어요. 이성호가 옆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이정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받고 싶었던 건요, 아버님. 저는 한 박자 숨을 골랐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이정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며 양측의 의견을 차분히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윤소진은 시댁 측의 변호사와 차분하게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했습니다. 오후 1시쯤 합의안이 정리되었어요. 정식 이혼 대신 1년간 별거 기간 동안 박정숙 간병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그동안의 가사 및 간병 노동에 대해 시댁이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정상금을 지급함. 도윤이의 양육은 별거 기간 동안 김순자의 집과 시댁을 번갈아 가는 것으로 조정. 저는 합의서에 펜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김미경.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종이 위에 길게 풀어 써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윤소진이 제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어요. 미경아. 응. 1년 뒤에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적어도 그 선택은 온전히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일 거야. 저는 윤소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윤소진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소진아. 법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 김순자가 싸준 김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차 안에 김밥 한 조각을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참기름 냄새가 차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별거 합의가 끝나고 한 달 뒤, 저는 박은희의 추천으로 지원했던 금융 관련 회사의 경력직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 3사람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제 이력서를 들여다봤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면접관이 안경을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3년 공백기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님 병수발을 들었어요. 3년 동안요. 면접관 한 명이 펜을 든 채로 잠시 멈췄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치만 그 3년 동안 한 가족을 책임지면서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거요. 은행에서 14년을 일했지만 그땐 숫자만 봤어요. 지금은 숫자 뒤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맡기는지 보일 것 같아요. 면접관 세 사람이 잠시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첫 출근 날 아침, 김순자가 현관 앞에서 도시락 가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경아, 점심 잘 챙겨 먹어라. 엄마, 나 회사 식당 있어. 그래도 가져가라. 엄마가 싸줬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고 김순자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안았어요. 엄마, 다녀올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가슴에 새 회사의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의 무게가 14년 전 그것과는 또 달랐어요. 이도윤은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져 사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별거 시작하고 첫 주말, 친정 아파트에 도착한 도윤이는 신발을 벗자마자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도윤아. 저는 도윤이의 등을 한참 동안 쓸어내렸습니다. 김순자가 부엌에서 도윤이가 좋아하는 카레를 끓이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식탁에 앉아 카레를 한술 떠먹으며 김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외할머니, 카레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또 끓여줄게. 도윤이가 그날 저녁 식탁에서 카레 2그릇을 비웠어요. 별거 6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이성우가 매주 토요일 친정 아파트 1층 카페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7주째 되던 토요일 오후 이성우가 커피잔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응. 나 그때 칠순 잔치 때 휴대폰 보고 있었지. 미안하다. 저는 커피잔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성우야. 내가 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어. 3년 동안. 이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못했네. 내가 엄마 핑계 뒤에 숨었어. 너한테 다 떠밀어 놓고. 저는 창밖을 한번 봤어요. 11월에 우체국 앞에서 봤던 가을 햇살과는 또 다른 봄볕이 카페 창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시댁에서는 박정숙이 새 요양보호사와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 동안 박정숙은 식탁 옆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끓이는 거요? 박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한번 같이 끓여보실래요? 박정숙이 천천히 일어나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박정숙의 손을 잡고 국자를 쥐어줬어요. 박정숙이 죽을 한번 천천히 저었습니다. 손목이 약간 떨렸지만 죽이 골고루 풀어졌어요. 이성희는 어느 명절 김순자에게 짧은 손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김순자가 식탁에 앉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사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김순자가 편지를 다 읽고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김순자의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엄마, 답장 보낼 거야? 글쎄. 김순자가 편지를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별거 1년이 되어 가던 어느 가을 저녁, 저는 회사에서 첫 인센티브 통장을 받아들고 친정 아파트로 들어섰어요. 식탁 앞에 김순자가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봐. 김순자가 사과 깎던 손을 멈추고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뭐고? 내 첫 인센티브. 김순자가 통장을 한 장 펴봤어요. 숫자를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응. 이번 겨울에 우리 따뜻한 데로 여행 가자. 김순자가 통장을 다시 식탁에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여행? 응. 엄마랑 나랑 도윤이랑 셋이서. 김순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식탁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가을 햇볕이 김순자의 굵어진 손마디 위에서 천천히 흘렀습니다. 김순자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한번 토닥였어요. 그래, 가자. 엄마. 가자, 미경아. 저는 김순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등에서 손바닥으로 천천히 번져왔어요. 식탁 위 통장 옆에는 김순자가 깎다만 사과 한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마지막 노을빛이 천천히 잦아들고 있었어요. 저는 김순자의 손을 마주 잡은 채로 한참 동안 그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녁 시간이 비로소 제 곁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시간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14년을 다닌 직장을 내려놓고 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면서도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어요. 친정아버지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그 새벽, 저는 시어머니의 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친척들 앞에서의 거지 같은 집이라는 한마디였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처럼 묵묵히 견디고만 계신 분이 계신가요? 부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는 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요.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